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고 자잘한 건강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생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동네가 노후에 좋은지, 어떤 집 구조가 생활을 지탱해 주는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건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며칠,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마음속이 서서히 비어가고 공허함이 커집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단순히 곁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노후에 좋은 동네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집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하는 이웃, 단골 슈퍼나 약국에서 이름을 기억해주는 점원,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얼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작은 연결들이 고립감을 막아줍니다. 또한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같은 생활 거점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장소는 외출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하루의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비실, 단지, 커뮤니티, 근처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동네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마주치기 어려운 곳,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는 곳,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멀리 떨어진 곳.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을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 이런 환경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키웁니다. 이제부터는 집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 넓이보다 연결성을 우선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은 누가 내 하루를 기억해 주는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집을 선택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평수와 인테리어입니다. 넓으면 좋겠지, 새로 꾸미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의 구조와 동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편안해야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반대로 불편하면 사소한 일상조차 피곤하게 만들어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집은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듭니다. 햇볕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햇볕이 드는 시간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집에 살면 하루 종일 불을 켜야 하고 마음마저도 어둡게 가라앉게 됩니다. 욕실과 침실 사이의 거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시기가 오면 긴 복도를 건너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는 큰 위험이 됩니다. 문턱이 높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면 작은 부상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회복이 더디고 이후
생활 자립에 큰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타일, 낮은 문턱, 손잡이 설치 같은 작은 변화가 안전을 크게 높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주방은 생활의 중심이며 식사와 위생, 그리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좁고 답답한 구조에서는 찬장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고 싱크대 앞에 서면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번 불편을 겪다 보면 점점 요리를 줄이고 대충 때우게 되고, 이는 곧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식탁을 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를 넘어 하루를 정돈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또한 집안에 짧은 순환 동선을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실과 침실, 주방과 욕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집안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걷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도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운동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단절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결국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가 빨리 찾아옵니다. 노년기의 집은 단순한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 무대이며 우리의 마음과 몸 상태를 동시에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불편한 구조는 외출을 꺼리게 만들고,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된 생활은 마음의 활력을 빼앗고 건강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집의 크기나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활 패턴과 몸 상태에 맞는 구조와 동선입니다. 지금 집을 바꾸거나 새로 고르려고 한다면 평수나 디자인보다 먼저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부터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그림 속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창,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욕실, 편안한 주방,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동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집을 옮기는 결정은 단순히 주소와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생활의 리듬과 정서,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습관을 새로 짜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이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심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리는 결정은 대개 후회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생각하게 되는 시점은 비슷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녀가 독립해 집이 넓게 비어 보일 때, 생활비가 빠듯해졌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럴 때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 차라리 이참에 옮겨버릴까라는 충동. 하지만 이 시기의 이사는 대부분 불안과 허전함 또는 답답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습니다. 특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하는 이사는 위험합니다. 익숙한 동네 병원, 약국, 간호사, 마트 직원, 경비원, 오랫동안 얼굴을 트던 이웃들. 이 모든 비공식적인 도움망이 한 번에 끊기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에너지가 2배 이상 들고, 자칫하면 기존의 안전망이 사라져 불편과 불안이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시점은 자녀가 떠난 직후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면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지고 그 빈자리가 마음을 휘젓습니다. 이때 느끼는 허전함과 상실감은 일시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그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집을 줄이거나 환경을 크게 바꾸면 나중에 너무 작게 줄였다,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식탁을 놓을 자리조차 없는 주방,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실,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단칸방에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실망, 외로움 같은 강한 감정이 치솟을 때 내리는 이사 결정도 피해야 합니다.
그 감정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관계나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집을 바꾸기보다 먼저 일상의 루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외출할 이유를 만들고 복지관이나 동아리, 자조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생활 패턴과 마음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좋은 이사 시점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적어도 반년 이상 고민한 뒤에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떠나야 하는 이유보다 그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동네를 직접 걸어보고 낮과 밤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생활편의 시설과 교통, 사회적 연결망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후회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사는 집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입니다. 무대가 바뀌면 대본과 동선, 조명까지 전부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우리는 흔히 햇볕이 잘 드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몇 평인지 같은 물리적인 조건부터 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노년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의 진짜 가치는 벽과 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사람과의 연결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전망은 가족보다 오히려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서 나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19보다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울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가볍게 건네는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관심이 하루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내가 잊히지 않은 존재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복지관의 강사, 경비원, 주민센터 직원, 단골 가게 주인. 이들의 "요즘 잘 지내시죠?"라는 인사는 그저 예의가 아니라 나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동네를 걸을 때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아는 관계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웃과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깊게 끼어들면 사생활이 침해되고 지나치게 냉랭하면 고립감이 커집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평소에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노년기에 가장 편안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점점 사생활을 캐묻거나 감정적으로 통제하려 들거나 뒷말과 비교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정서적인 피로감을 주고 결국 문을 닫고 살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정도의 거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이웃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말을 건네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먼저 눈인사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인사가 대화의 시작이 되고 필요할 때 말걸 타이밍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깊이 다가와 부담스럽다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처럼 가볍게 선을 긋는 말로 경계를 지키면 됩니다. 이사할 때도 이웃 환경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단지 내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지, 경비실과 마트, 공원 쉼터 같은 곳에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동네가 사람 냄새 나는 곳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만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으로 지탱됩니다. 이웃과의 연결이 있으면 외출할 이유가 생기고 하루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사나 집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구조나 인테리어보다 먼저 그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노후의 절반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혼자 사는 노인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나 잠을 혼자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탱하고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반경 안에 사회적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소규모 모임 공간이 도보 10분 안에 있다면 외출할 이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부딪히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다면 외출이 줄어들고 결국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단골 약국, 동네 슈퍼, 작은 도서관, 자주 가는 공원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는 얼굴을 마주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그 작은 연결이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관리가 잘 되는 단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실이 신속하게 응대하는지, 외부 방문자 관리가 철저한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라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CCTV 설치 여부, 1층 출입 통제, 야간 조명 상태, 비상벨 설치 여부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 느슨하게라도 연결된 여성 커뮤니티가 있는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남성 1인 가구라면 일상 루틴과 자립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는지, 꾸준히 식사와 세탁,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무너지지 않는 생활 패턴을 만들 수 있는지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은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방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연결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과 더 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집의 가치는 구조와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유지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은 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쉽게 올 수 있는 구조, 외롭고 지칠 때 가볍게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동네라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의 방어선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보다 먼저 환경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많으니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노년기의 관계는 유지보다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매주 만나는 동년배 친구 한 명이 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건너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설계할 때는 세 가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안전망입니다. 혼자 있다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응급 호출 장치, 경비실과의 빠른 연결, 가까운 병원과 약국, 이웃과의 연락망이 그 안전망을 구성합니다. 이런 장치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생명줄이 됩니다. 둘째, 생활 동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가 노후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방은 간단한 요리를 하기 편한 구조여야 하고 거실과 침실은 하루의 흐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잠시 앉아 쉴 곳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동선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셋째, 외출 동기입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는 환경에서는 사람과의 연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동아리 모임, 작은 카페나 슈퍼 같은 장소가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할 목적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공간의 접점이 줄어드는 순간 외로움과 무기력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집안의 수납과 정리 구조입니다. 물건이 바닥에 쌓이는 환경은 생활 동선을 막고 넘어질 위험을 키웁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덜 쓰는 물건은 별도의 수납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정돈된 집은 마음까지 안정시키고 생활 의욕을 지켜줍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그대로 유지하든 새로 이사를 하든 내가 하루를 안전하고 활기 있게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 속에서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주인공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결국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숨 쉬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배경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집은 넓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햇볕이 들어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동선이 있으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동네에는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외출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소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라면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새롭고 세련된 집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생활 반경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 공간은 점점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과 무기력이며 이를 막아주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과 생활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을 고를 때는 여기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 누가 내 하루를 기억해 줄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이사나 집 변경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두는 것만으로도 준비는 시작됩니다. 그 그림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덜 흔들리고 노후는 더 안정되고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집과 동네를 고르는 일은 단순한 부동산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 후반부를 디자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는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지혜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작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